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할 때 정말 우연히도 만난 사람 때문에 겨우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제 인생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받게 된 배신감의 충격은 정말 상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전 세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셨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고 항상 상위권 성적을 거두곤 했어요. 그렇지만 전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특출나게 잘난 부분도 없었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 늘 형들에게 치여 기가 죽곤 했었는데 그런 절 누구보다 다독여 주셨던 분들도 바로 부모님이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어떻게든 전 기쁨을 드리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쉬는 날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절 치켜 세워주시곤 했고요. 역시 우리 경준이 덕분에 엄마랑 아빠가 오늘 편하게 일했네. 고맙다 경준아. 엄마랑 아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일당 줘야지. 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이, 됐어, 엄마. 일당 안 줘도 돼. 오늘은 진짜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온 거야. 오늘 단체 손님들 많았다며. 그러니까 일당은 됐어. 그냥 아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해. 정말? 경준아, 엄마 눈물 나겠다. 눈물 나겠어. 어쩜 우리 아들 이렇게 착하고 엄마 아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엄마 진짜 감동이야. 그렇게 전 부모님께 형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형들은 학창 시절 내내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 갈 때도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했죠. 척척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형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혹시나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입시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딱 합격 소식이 들려왔을 때 부모님은 명문대 합격했던 형들 소식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경준이가 합격을 했다니. 경준아, 축하한다, 축하해. 엄마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쁘네. 정말 잘했다, 잘했어. 엄마, 그렇게 기뻐? 어떻게 형들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아해? 당연하지. 우리 막내 경준이가 떡하니 대학에 합격했는데 좋아해야지. 네 아빠는 아주 동네 잔치라도 할 판이야. 경준아, 고생 많았다. 그동안 형들한테 치이느라 마음 많이 썼지? 엄마랑 아빠도 다 알아. 그치만 엄마 아빠한텐 우리 경준이고 형들이고 다 똑같이 아까운 자식들이야. 알지? 그럼 알지. 엄마, 나 앞으로도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두고 봐. 남들은 형들보다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선 전 정말로 그때 했던 약속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할까 싶어 아르바이트를 내내 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형들보다 늘 못하다는 생각에 전 어릴 적부터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전엔 그런 제가 한심하고 못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턴 저도 충분히 형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형들은 대학원까지 진학하면서 부모님께 손을 많이 벌렸지만 전 대학을 입학한 후부턴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 늘 절 대견스럽게 생각하셨어요.
혼자서 제가 자취할 때도 부모님은 절 전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전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늘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아유, 아들,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보냈어? 앞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빠랑 엄마 식당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해. 왜 자꾸 돈을 보내? 엄마 아빠 설마 굶을까 봐 그래? 아니, 그래도 아들이 떳떳하게 돈 버는데 아들 버는 돈 좀 써보시라고 보내는 거지, 뭐. 별일 없지? 내가 보내준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해. 고맙다, 고마워. 아휴, 우리 막내 아들이 역시 엄마 아빠를 제일 많이 생각하네. 아빠가 경준이 네가 보내는 돈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사실 어릴 적부터 잘난 형제들과 컸던 사람은 자격지심이 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전 전적으로 절 응원해주는 부모님 덕분에 삐뚤어진 생각 없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삶의 무료함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컸었고 더군다나 형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전 그때까지도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달래고자 선택한 취미가 바로 수상스키였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했던 전 물에서 하는 거라면 뭐든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후배가 한번 해보라며 추천을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진짜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거기다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죠. 동호회에 신규 가입한 사람이었는데 첫 라이딩을 할 때부터 엄청 고수처럼 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참석한 동호회 회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수상스키를 타고 뒤풀이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제 옆에 그 여자가 딱 앉게 되었어요. 저는 좀 친해져 보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상스키를 처음 타신 게 아니던데요. 어쩜 그렇게 잘 타세요? 어디서 많이 타보신 것 같은데 동호회는 이제 가입하신 거죠? 다른 데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저 사실 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외국에서 살 때부터 취미였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탔어요. 근데 오랜만에 타도 감이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와, 진짜요? 그럼 해외에서 오래 사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사실 얼마나 놀랐는데요. 저 처음 왔을 땐 아예 앞으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까 한참 타시는 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요? 해외에선 그래도 많이 탔었는데 여긴 이번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나저나 서로 통성명도 안 했네요. 전 윤송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차고 당당했던 그 여잔 첫인상부터 제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진짜 활달하고 털털할 뿐 아니라 누구하고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는지 동호회에서 그 여잔 단박에 인기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저와 그다지 친해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여자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말도 안 섞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절 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반겨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확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친해지면서 호감이 생겼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듣게 된 여자친구의 가정 얘긴 생각보다 더 놀랍더라고요.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이셨고
본인은 외동딸이다 보니 정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살았던 거였어요. 형제들에게 치이며 살았던 저와는 환경이 달랐죠. 전 연애를 하면서 되도록 솔직하게 제 환경을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자친구네 집이 좀 더 잘 살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대단하다, 훌륭하다며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경준 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서 혼자 살면서 월급도 거의 다 저축하고 아끼면서 살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해. 난 해외에서 살 때도 솔직히 아끼면서 살지 못했었거든. 에이, 대단하기는 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쌓은 거지. 난 네가 더 대단한데? 해외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면 한국에 들어올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 다닌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그냥 직장도 해외에서 쭉 다닐까 했었는데 부모님도 두 분 다 한국에 계시고 해외에서 좀 외롭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들어온 거지. 근데 여기 와서 경준 씨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쯤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나 여자친구나 이제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만나기보단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간 건 사실 정식으로 정해서 인사를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인사를 가기보단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저희 집 삼겹살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여자친구 데리고 삼겹살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어머, 경준아, 너 오늘 웬일이야? 아이, 온다고도 안 했잖아. 근데 이쪽은 누구? 아이, 설마 너 여자친구 데리고 온 거니? 안녕하세요. 전 윤송이라고 합니다. 근처 지나던 길이라 인사드릴까 해서 들리게 됐어요, 어머님.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어떡해. 내가 올 줄도 모르고 내 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니에요. 전 여기 들어오면서 어머님이 아니라 누님이 있으셨나 했어요. 얘기 안 하셨으면 전 저한테 말 안 한 누님인가 생각했을 건데요. 아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이, 빈말이라도 고맙네. 어쨌든 이렇게 온 거 일단 앉아요. 밥 먹고 찬찬히 얘기하지 뭐. 그렇게 여자친구는 첫 만남부터 저희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더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좀 바쁘다 싶으면 바로 벌떡 일어나 서빙도 도와주고 옆에서 정리도 해주면서 그렇게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좋았지만 특히나 부모님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됐을 때부터 여자친구를 보는 부모님의 눈은 이미 합격이었죠.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경준 씨는 그래도 서로 약속하고 보는 게 좋지 않냐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 아니야. 난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더 좋은데? 아니, 어쩜 우리 경준이가 이렇게 싹싹한 여자를 다 만났대. 난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게나 말이야. 얘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준이 위로 형이 둘이야. 그 둘도 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은 다들 성격이 조용조용해서 말이야. 이렇게 싹싹하게 잘하는 며느린 처음 봤어. 아이고 참. 당신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하면 어째. 아이쿠, 맞네. 아직 며느리가 참 아니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벌써부터 며느리 삼을 생각을 했네.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며느리죠. 안 그래도 저희 결혼 얘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사실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면 전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 첫인상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부모님은 정말 저보다 더 마음이 들떠하셨어요. 저렇게 좋은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하라면서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전 가기 전부터 긴장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진 고위 공무원 출신이셨고 그동안 수도 없이 여자친구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땐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귀하고도 귀한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러니 긴장을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역시나 처음 뵙게 된 예비장인은 엄청나게 위험 있는 분이셨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 제대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 자네 회사 다닌다고? 우리 딸은 지금 회사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자네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 알고 계신가? 네, 이미 다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딸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직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잘했다고 얘기를 했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면 공부를 하긴 좀 힘들지 않겠나? 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 아이, 그건 참 마음에 드네. 어찌됐든 우리한테 귀한 딸일세. 인사로 온다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다만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승낙한 건 아니야.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도 모르는 일이니 앞으로 내가 정말 자네를 잘 지켜볼 거야. 그렇게 위험 있게 말을 하는 예비 장인을 보면서 전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비 신부에게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찌됐든 예비 처가에서도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식당을 하는 집이었고, 처가댁은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까지 하신 예비 장인이 계셨으니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비 처가에서 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느 날 예비 처가에서 절 호출하더니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예단 예물은 간소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양가 큰 축제이기도 하겠지만 난 솔직히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결혼하고서 둘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결혼식을 휘황찬란하게 해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되도록 예단과 예물은 간소하게 하고 결혼식도 무리하지 않게 소소하게 하는 게 어떤가? 네? 아버님, 정말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지. 니들 둘이서 하는 결혼인데 우리 의사야 뭐 필요 없지 뭐. 부모님께도 한번 상의 드려보고 얘기해주게. 만약 사돈댁에서 그러지 않게 원하신다면 그땐 다 꼼꼼히 챙기는 걸로 하고 말이야. 보통 고위 공무원까지 지내셨으면 올 하객분들도 많으실 테고 축의금도 생각을 해야 하니 되도록 큰 규모의 결혼을 고려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예비 처가 쪽에선 모든 절차를 다 간소하게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저희 가족들은 더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처가 쪽의 말을 들으시곤 더 좋아하셨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검소하실 수가 있다니. 사실 엄만 사돈댁이 평범한 집은 아니라 해서 좀 긴장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좋은 집안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게 엄마. 나도 사실 깜짝 놀랐어. 어쨌든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선 되도록 간소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참 감사하구나. 왠지 우리 쪽을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다. 그땐 사실 저희 집 상황도 그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 저희를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처가가 더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 싸운 적 없이 정말 행복하게 준비를 했어요. 남들은 연애하면서는 안 싸워도 결혼 준비를 싸운다던데 저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든 여자친구는 다 좋다, 괜찮다며 찬성을 해주셨고 저 역시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존중을 해줬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예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거의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샵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들어가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치수를 재고 있었어요. 먼저 예비 신부의 치수를 재며 이것저것 디자인도 보고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분, 신부님 치수 잴 때 들어오셔서 다른 예복 디자인 좀 보시겠어요? 밖에도 많지만 안으로 들어오시면 디자인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자친구 다 끝나면 같이 가서 같이 고를게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텐데 일단 들어오셔서 좀 보시고서 몇 개 골라보세요. 예복도 입어보셔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뭔지 딱 보이거든요. 신부님 체크하는 동안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이야, 그럼 내가 먼저 보고 있을게. 끝나면 너 안쪽으로 들어와. 알았어. 그럼 먼저 보고 있어. 그렇게 전 직원의 안내로 샵 안쪽 다른 공간에 가보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 결혼식이라고 하면 신부 웨딩드레스 고르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신랑 예복을 챙겨주니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안내로 안쪽으로 들어간 그 순간 갑자기 직원이 구석으로 절 당기더니 급하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시라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저 여자 이름이 윤송이 아닌가요? 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이름을 얘기해 드렸었나요? 아니요. 저 여자 알아요. 지금 그쪽 큰일 났어요. 지금 꽃뱀한테 제대로 걸리셨다고요. 이 결혼 어떻게든 멈춰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결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은 핸드폰을 황급히 열더니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 그때 핸드폰 한 사진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사진은 SNS 프로필이었는데 예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어떤 남자와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당황해하니 직원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더니 뒤이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이거요. 제 친구 결혼식 사진인데요. 저 여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여자, 이 여자 맞아요. 윤송이. 여기 이 남자 제 친구예요. 이 친구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스스로 하늘로 떠났어요. 그게 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핸드폰 좀 줘보세요. 얼른요.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분명 그 사진 속 하객으로 나온 여자도 이 직원이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예비 신부가 못 알아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진 속 하객도 이 직원이 맞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묻고 싶었지만 그때 밖에서 예비 신부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경준 씨,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여기 안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자 직원은 더 당황스러워하더니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주고선 황급히 그 자리를 나가버렸어요. 정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당장이라도 예비 신부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금 받은 프로필 속 신부는 제 예비 신부와 너무도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 함부로 예비 신부에게 이 일을 얘기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은 결국
예비 신부와 대충 치수를 재고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러니 예비 신부도 내내 제 걱정을 했습니다. 경준 씨, 무슨 일 있었어? 아까부터 표정도 안 좋고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 그게 오늘 좀 무리해서 그런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미안.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집에 가서 쉬자고 할 걸. 괜히 일 끝난 사람 바로 나와서 예복 맞추러 가자고 했나 보다. 다음에 해도 되는데. 아, 알았어. 우리 이것만 금방 먹고 집에 가자. 얼른 쉬어. 예비 신분, 제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자마자 절 너무나 걱정했어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을 보면서 설마 나에게 속이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정말 한참을 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예비 신부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혹시나 그 직원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한편으론 아무리 잘못 봤다고 해도 고객한테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전 사실 확인을 바로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찍어뒀던 번호로 저는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전화를 하자마자 얼마 신호가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직원이 전화를 받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그분 맞으시죠?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전화 안 하실까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저 다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아까 보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찾아갈게요. 네? 여기로요? 아닙니다. 제가 웨딩샵 근처로 가겠습니다. 전 그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직원은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 급하게 절 찾아오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전 대충 옷을 입고 나가 바로 웨딩샵으로 향했습니다. 그 직원은 웨딩샵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절 보고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무나 반갑게 절 맞이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 아까 그 예비 신랑입니다. 네, 알아요.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아까 깜짝 놀라셨죠?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어찌됐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은 사진 여러 장을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엔 예비 신부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샵에서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도 그 사진 속에 있었고요. 이 사람이 제 예비 신부랑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제 예비 신부는 결혼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해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2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에 있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고요. 아마 한국에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가 자기 꿈을 펼치려고 일 그만뒀다고 했을 거예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레파토리라도 바꾸던가. 아무튼 그 여자 제가 아는 윤송이 맞아요. 분명 맞아요. 그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라뇨?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중에서 이름만 딱 맞네요. 제 친구는 이름도 속았거든요. 그러더니 직원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전 그 직원에게 진실을 듣고서 정말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로 예비 신부는 이름을 제외하고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해외 유학 간 사람은 윤송이가 아니고 쌍둥이 동생 윤송주예요. 지금은 연을 끊어서 아예 보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애초에 미국에 간 적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적도,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뒷조사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서류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내민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예비 신부에겐 동생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야 내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서부터 어떤 거짓말을 했던 건지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제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선 그 직원은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의 친구였던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영준인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같이 나온 친구예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악착같이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엔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개천의 용남 케이스가 바로 영준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영준인 재테크도 잘하고 알뜰해서 10년 동안 대기업 다니면서 모은 돈만 4억 이상이었어요. 아마 그걸 알고서 영준이한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돈 때문에 그쪽 친구분이랑 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돈 때문에 결혼했더라고요. 영준이가 원래 늘 밝고 활기찬 아이였는데 결혼하고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얼굴이 정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내가 결혼 준비할 때 모아둔 돈이 묶여서 당장 못 쓴다면서 5천만 원을 빌려갔고 결혼하고서 장인이 사업을 하는데 힘들다면서 또 2억까지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착한 친구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죄다 빌려줬던 거고요. 그 돈을 다 송이가 썼다고요? 네,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흥청망청 자기 혼자 쓰면서 다 썼더라고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그 친구분은 왜 하늘로 가신 거고요? 그 여자가 혼인신고를 내내 미뤘어요. 한 1년을. 아이 생기면 하겠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영준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니까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때부터 영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뒷조사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장인인 줄 알았던 장인도 장인이 아니었고 외동딸인 줄 알았는데 쌍둥이 동생도 있었고요. 전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서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서 사람을 속였다니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진짜 기가 찼습니다. 그럼 그 쌍둥이 자매 왜 연을 끊고 살았던 건데요? 자기 사칭하고 다니는 거 알면 어떻게든 못하게 했을 텐데 왜 연을 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그 쌍둥이 자매가 워낙 잘났으니 돈 요구를 계속 했나 보더라고요. 그 미국에 갔던 것도 다 쌍둥이 동생이 혼자서 노력해서 떠난 거였어요. 가서도 학업에 일에 치이며 살면서 처음엔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아예 진절머리 나서 연을 끊었던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영준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든 그 여자 찾으려고 방방곡곡 다 뒤져봤지만 각오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봐도 털끝도 보이지 않으니 친구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떠난 친구가 해줬던 얘기를 저에게 말해주는데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준이가 떠나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세상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다면서 도무지 살아갈 희망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 그때도 그저 괜찮다. 지나가면 다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밖에 못했고요. 당장 제가 달려갔어야 했는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다음날 혹시나 싶어서 바로 연락해봤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 자신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는데 제가
끝까지 해준 게 없어서요. 평생 제 학창 시절 함께한 친구가 그렇게 떠났다는 게 전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요.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예요. 또다시 제 친구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전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탁 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여자에 대한 것 중 진실은 딱 하나, 이름뿐이었어요. 그걸 다 알고 나니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넋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은 저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혼 절대, 절대 해선 안 돼요. 제 친구는 그렇게 보냈지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셨다시피 그 여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절대 결혼 안 됩니다. 아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것도 다 보셨잖아요. 이게 이 여자 실체예요. 사실이라는 건 이제 알겠지만 그럼 그냥 헤어지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친구분 후에 저한테도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요. 또 그러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금 이쪽으로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늘 아주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부탁인데 그 여자 이쪽으로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의 부탁을 듣고서 예비 신부를 그 카페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 웨딩샵이 마침 예비 신부 집 근처라 그랬는지 별 의심 없이 나오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은 제가 앉은 테이블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 기다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비 신부가 카페로 딱 들어왔어요. 너무나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예전이었다면 저도 따라 웃었을 테지만 이번엔 웃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보였거든요. 뭐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구나? 그래, 몸은 좀 어때? 좀 괜찮아졌어? 안 그래도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 괜히 아픈데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못했는데 나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온 거야? 표정 봐. 아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나 서운했을까 봐 그러지? 아이, 나 안 서운하다니까. 그러자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직원이 예비 신부가 자리에 앉는 걸 보자마자 물컵을 가지고 와 그대로 예비 신부의 얼굴에 찌그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비 신부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저기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사람한테 물을 뿌려요? 아우, 정말. 이게 뭐야? 그러면서 허겁지겁 앞에 놓인 휴지로 얼굴을 마구 닦는 예비 신부 앞에서 직원은 딱 서서 마스크를 벗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야, 윤성이, 너 나 알지? 나 누군지 알지? 뭐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참, 너 진짜 뻔뻔하다. 네 결혼식도 갔었고 너랑 나랑 만난 적이 몇 번인데 모르는 척해? 날 기억 못한다고? 3년 전 내 친구 모든 재산 다 갉아먹고 비참하게 버려놓고선 뻔뻔하게 다른 남자 등쳐먹으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쪽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왜? 이분도 내 친구처럼 하늘나라 보내려고? 내 친구 억울하게 그렇게 떠난 거, 나 지금도 원통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네가 모르는 척을 해? 모른다니까요. 경준 씨, 이 사람 뭐야? 우리 나가자.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예비 신부가 끝까지 모르는 척 발뺌을 하자 그 직원은 핸드폰에서 SNS를 열더니 그 결혼식 사진을 띄우고선 예비 신부의 얼굴을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래도 몰라? 네가 결혼했던 영준이. 영준이 너 기억하지? 영준이 세상 떠나는 바람에 이 사진도 아직까지 프로필 사진이야. 알아? 이렇게 증거까지 다 있는데 발뺌을 해? 뻔뻔하긴. 그제서야 예비 신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입만 꾹 다물고서 애써 눈을 외면한 채 서 있는 꼴을 보고 그 직원은 더 크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네 동생 행세하면서 살았지? 너 그거 다 들통났어. 네가 무슨 짓까지 하고 살았는지 다 들통났다고. 거기다가 내 친구도 모자라 다른 사람까지 속여? 네가 어디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양심 없는 거,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 같은 인간은 재활용도 못해. 당장 나랑 가자. 나랑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아, 이거 나요. 가서 당장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싹싹 빌어서 내 친구 다시 데리고 와. 내 친구 억울하게 떠난 내 친구 데리고 오라고. 너한테 뒤통수 맞고 억울하게 떠나버린 내 친구. 네가 당장 데리고 와. 아니,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와요? 내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것뿐이었고 거기다가 내가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그때 뻔뻔하게 끝까지 나오는 예비 신부를 보고서 그 직원은 예비 신부에게 다가가 뺨을 찰싹 쳐버렸습니다. 이미 주변에선 시선이 다 집중되었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예비 신부는 창피했는지 바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서 한동안은 예비 신부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입으로 잘못을 시인했으니 연락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 뒤로 결혼식장도 다 계약을 파기하고 결혼 준비를 끝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사실 속상하다고 느낄 새도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전까진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다 충격이셨겠죠. 그렇지만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준아, 괜찮니? 아직 연락은 없는 거지? 아휴, 웬일이라니. 사람 속 아무리 모른다지만 이렇게까지나 사람을 속이다니. 참, 그래도 이제라서 알게 돼서 다행이다. 엄마도 많이 충격받았지. 아빠는 좀 어떠셔? 괜찮으셔? 말도 마라. 그래도 우리 충격받은 거야 너보다 더 하겠니? 네가 걱정이지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다 잡아. 우린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 직원분께도 참 감사하다고 전해야 되겠다.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저도 부모님도 놀란 마음을 진정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었을 때쯤 그때서야 전 예비 신부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길래 누군가에서 받아봤더니 바로 전 예비 신부였어요. 경준 씨, 나야. 뭐야,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나 너랑 할 말 없어. 끊자. 아니, 잠깐만. 경준 씨, 나 진짜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근데 나도 억울해. 억울해? 야,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세상 떠난 사람도 있어.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나도 힘들었다고. 아빠 사업이 힘들어서 돈을 빌리긴 했어. 근데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그 돈 안 갚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 넌 진짜 뻔뻔하구나. 어떻게 갚다니? 야, 나 다 들었어. 네 아빠 사업은 무슨 평생 막노동하면서 지내다가 네가 돈을 그렇게 남들한테 가로채서 가족들이 다 같이 쓰고 그랬다면서? 그래 놓고선 뭐? 사업?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이니 내가 어떻게 너랑 얘기를 하겠니? 너같이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됐고, 앞으로 내 눈앞에 뛸 생각하지 마. 그때 나도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그대로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나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지 진짜 생각해보면 볼수록 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엔 그 직원과 함께
전 예비 신부 때문에 세상을 떠나 혼자 잠들어 있던 그 친구의 납골당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왠지 가서 인사를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납골당에 도착하니 그 직원은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 환하게 웃는 그 친구의 사진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부디 편안하게 잠드시고 하늘에선 아프지 마시고 못다 이룬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가 꼭 하늘에 닿아 그 친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 여자 때문인지 충격을 받아 도저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쉽게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상스키도 다 끊어버렸고요. 왠지 그 수상스키라면서 그 여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에 뭔가 애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들과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형들도 소식을 듣고서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고 부모님께서도 전보다 더 많이 절 생각해 주신답니다. 앞으로는 전 이런 가족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보려고요. 전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발 좀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마 그 여잔 매일 제가 하는 기도 때문에 귀가 좀 아팠을 것 같네요. 지금도 어디서도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닐지도 모르겠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분명히 자신의 거짓은 꼭 밝혀지고 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남을 속이는 사기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벌을 받지 않더라도 신은 제일 큰 고통을 받을 때 벌을 내려준다고 하죠. 그러니 애초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네요. 또한 잘못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게 나락을 떨어질 때 벌을 받게 되니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셔서 그 벌을 받는 걸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사실 우연히 만났던 인연이 인생을 크게 바꿔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인연이라도 항상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